네네. 네, 이제 괜찮네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재현아? 어, 그, 종의,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게, 하나님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세상의 기원을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화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이유가, 이제 만약에 이것밖에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면 기독교도 거짓이 되는 거라. 그래서 찰스 다윈도 말을 떠듬떠듬하면서 살짝 제대로 확실하게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찰스 다윈의 생각이 맞다면서 엄청 그 주장을 엄청 내세웠고요. 근데 진화론에서 할 때도 약한 부위가 중간이 없어서 이제 그 바다의 생물에서 사는 동안 바다의 생물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육지와 바다 사이 중간에 살았던 그 동물은 아직 화석이 발견이 안 돼서 이제 그래서 그게 약점이었고요. 진화론이라도 아무리 진화론이 맞는 부위가 이제 그 생물이 있으면 그것의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은 그 품종은 이게 개는 같지만 뭐 치와와든지 무슨 도베르만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지는 그렇게 된다. 네, 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말했죠, 그쵸?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잘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했던 바는 핵심적으로 이런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은 생명체도 어떻게 한다? 변한다. 변한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그쵸? 근데 그 당대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종들이 변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준 점은 다윈의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쵸?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은 생명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펼쳐가요? 창조가 그렇게 됐어. 네, 기원이 그렇게.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가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모두 다 한 곳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 어떤 한 그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분화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분화가 어떤 종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종류죠. 종류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다윈은 그걸 무시를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갈라져 나온 게 또 갈라져 나오고 또 갈라져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윈의 노트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이걸 이제 현대로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원시 단세포 생물이 여기 뭐 해조류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피쉬 그렇죠? 물고기로부터 짐승류가 갈라져 나오고 파충류가 갈라져 나오고 조류가 갈라져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어제 수업을 끝나고 좀 추가로 조사를 해봤어요. 추가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아까 다윈이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주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윈의 생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윈이 이게 맞다고 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신론적인 그런 주장들이 더 강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려는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아, 네,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말년에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는 거짓이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도달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그 추종자들이 막 지지도 해주고 막 앞으로 나가고 하니까 다윈도 점점 그쪽으로 생각을 굳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년에 보면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진화론의 그런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진화론의 모순점이 하나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진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거지 반드시 뭐가 더 나아지고 뭐가 더 나빠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근데 그게 맞다면은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어떤 화학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것도 진화라고 친다면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싹 다 없어지고 다시 유기물, 화학 원소죠? 화학 원소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반드시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환경이 변해서 생명체가 멸종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화학 원소만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화론이 정말로 진보의 개념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진화론이 정말로 진보의 개념을 배제한다고 하면 뭐가 남느냐? 아무 의미도 안 남아요. 진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진다. 생명체가 다양하게 바뀌는데 항상 더 나아지고 복잡해지고 고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진보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쵸? 네, 근데 현대 진화론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이 정말로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곧 무의미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도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단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타날 것들이 나타나고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 존엄성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진화가 정말 진보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근데 진화론 자체도 뭐 꼭 진화가 저기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진화론 그 자체도 사실 생명의 가치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없죠. 그쵸?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냥 유기화합물이 이러고 있다가 어쩌다 우연히 그냥 생명체가 된 것이고 생명체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수많은 생명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생명체가 굳이 존재해야 할 의미나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뭐 더하지만 다른 어떤 동물의 생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여간 생명체가 고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식이라면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벌 주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니까 도덕과 가치와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다 바꿔놓으면은 무슨 의미가 남는다는 거예요?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안 남아요. 예,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의미도 제대로 된 의미나 가치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무의미, 공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과학을 연구해야 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과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과학의 어떤 의미나 의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인간의 존재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생명체라면은 진화론 자체는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게 선생님이 추가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런 의미까지도 도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화론은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진화론의 큰 약점, 증거가 없다. 물질적 제대로 된 과학적 증거는 없다가 큰 약점이고, 그리고 다윈은 처음에 이제 주저주저 했지만 뒤로 갈수록 더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고 진화가 정말로 진보를 생명체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가 된다가 되는데 생명체가 그러면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게 진보를 의미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요, 재현아? 잘 생각 안 해봤죠, 그쵸? 네. 이거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어쨌든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발전한 나라들은 어떤 인종들의 나라예요? 백인, 황인. 백인종이죠, 그쵸? 네. 좀 못 사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종이에요? 까무잡잡한. 네, 흑인종이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백인이 진화가 더 된 거고, 흑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화가 덜 됐다는 의미로 가게 되죠, 그쵸? 네. 예. 자, 여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저기 그 뭐냐 그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이 저기 백인이 저기 그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인이 진화가 더 돼서 더 우월한 것이고 그럼 그건 뭐예요? 흑인은 진화가 덜 돼서 열등하니까 환경적 적자 선택에 의해서 흑인은 이제 그 없어져도 그쵸? 자연스럽게 소멸해도 뭐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결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 근데 명백한 인종차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 진영에서는 진화는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진화는 진보를 이제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살펴보니까 퇴보하는 것도 우리가 그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에 적응하려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진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애초에 첫 번째 진화가 뭐예요? 화학 물질이 생명체로 진화한 게 진화론의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역행해도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되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체가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냥 다시 다 분해돼서 화학 물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진화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것까지 진화의 범주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네. 예, 그렇죠. 나도 그냥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화학물질 돼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생명체가 더 이렇게 뭐 어떤 가치를 지닐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식이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환경이 나빠져서 이제는 다시 화학 물질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네, 적자 그렇지. 선택에 의해서 그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미가 없다면은 그런 사람이 연구하는 과학은 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정말로 진보를 의미한다면 뭘로 가요? 이거 인종차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진화론이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뭘로 가는 거예요? 해보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쫙 네, 화학물질. 그냥 무의미예요. 무의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화론은 어느 쪽으로 가도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생님이 어제 조금 알아보니까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화론을 굳이 과학적으로, 물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논박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쵸?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놓고 검증을 해봐도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네, 그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우리 그쯤 해봅시다. 그쯤 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57쪽이에요. 자, 진화론 여기 쭉 넘어가면은 이제 파스테르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파스텔 볼게요. 우유. 네, 맞아요. 우유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쵸? 마트에도 파스텔 우유 많이 팔아요. 맞아요. 예. 자, 비록 이 시기가 주로 다윈의 저술로 가장 잘 기억되고 있지만 다른 과학자들도 획기적인 작품을 내놓고 있었다.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루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파스테르가 이게 저기 프랑스어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루이스가 아니라 루이인데 왜 루이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파스텔의 연구 결과는 자연 발생이라는 개념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또한 박테리아와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냈다라고 나오죠. 자, 이 자연 발생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자, 그 이걸로 아리스토텔레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그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은 뭐예요?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난다?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빵 던져주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벌레들이, 그쵸? 예. 원래 있던 벌레들이 알 깨고 거기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그게 벌레가 돼가지고. 네, 벌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빵 안에서 벌레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건 빵벌레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연 발생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그냥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다른 분. 기존의 벌레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거기 들어가서 알 까고 부화하는 거라는 걸 알죠. 그쵸?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있어. 거기서 그냥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연못 밑바닥 이렇게 그
막 드러내면은 뭐 나와요? 막 메기, 가물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논의 흙바닥이 그런 물고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우물만 조성해 놓으면은 그 우물 밑에 있는 흙들이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예, 생각했던 거죠. 그쵸? 아, 예,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어항을 집에다 갖다 놨어요. 자, 네. 그럼 그 어항에서 뭐가 자연히 뿅 생겨요? 물고기가 잘. 물고기가 생겨나는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개념이 자연 발생인 거예요. 허황되죠, 그쵸? 네. 예, 근데 우리가 과학사에서 배워왔지만 이 개념이 언제까지 쭉 근근히 이어져요? 중세. 중세가 아니라 파스테르 이 사람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시면 1822년에서 1895년이죠, 그쵸? 그럼 1800년도까지. 네, 와, 1800년대까지 이 개념이 계속 쭉 이어졌던 거예요. 한 몇천 년 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마땅히 될 것 같은, 그리고 권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과학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 안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봐야겠죠. 그쵸? 네. 어떻게 증명해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모르겠죠.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냅니다. 여러분들 파스텔의 실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자,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고깃국을 끓입니다. 고깃국을 8888888 끓여요. 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날아간다고요? 뜨거우면 등, 미생물에 날개가 달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뜨거우면 살균이 되듯이. 네, 맞아. 살균 돼서 다 죽어요. 88888 끓이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균한 고깃국을 이제 요런 플라스크에다가 담아 놓는데 여기 입구가 조금 독특해요. 자, 하나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고깃국을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고깃국을 담아 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부러진 여기에는 이제 물이 여기 뜨거우니까 이제 수증기가 이제 이렇게 맺히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차죠. 그쵸? 물이 요만큼 찹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는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물층에 뭐가 다 걸릴까요? 미생물. 세균, 네, 세균들이 다 잡히도록 하는 일종의 필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죠. 공기가 통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세균은 물을 통해서 잡히도록 하는 이런 플라스크를 하나에다가 끓인 그걸 놔뒀고 자 여기에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끓인 고깃국을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른쪽 저 그릇은, 특이한 그릇은 네, 증발 네 여기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여기는 안 썩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썩어요. 여긴 상이에요. 그쵸?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네, 자연이 생겨난다는 거. 놔두면 그냥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쵸? 이 미생물들의 번식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요거 이제 안 생긴다라는 거 보여주고 나서 요거를 가위로 아마 이렇게 잘라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번에 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기념으로 해서 요 끓여놨던 이 고깃국 있잖아요. 그쵸? 꼭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끓여내서 요 실험을 아마 또 다시 한번 재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놓은 요 고깃국이 아직도 그 연구소에 남아있다는 얘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거 증발되지 않았을까요? 증발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다 그 오래 냅두면 다 날라가고 있어요. 그게 증발이 일어나려면은 닿는 면적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죠. 그쵸? 네, 빠져나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컵에다가 이렇게 물 담아 놓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컵에 물은 증발하죠. 그쵸? 왜 증발해요? 닿는 면적이 많아요. 공기하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다가 뚜껑을 요만큼 씌워 보세요. 요만큼 아주 조금만 열어 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증발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안 해요. 공기는 통하지만 닿는 면적이 너무 적어져서 의외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연구실에 가면은 아직도 이걸 기념으로 남겨뒀대요. 지금 한 100년 넘게 지났죠. 그쵸? 네. 100년 넘게 지냈는데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그 안 상한 모습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남겨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생명체는 자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기존 생명체의 번식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다는 거를 실험으로 밝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텔. 파스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우유로 유명해졌을까요? 우유를 안 상하게 했나요?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박테리아와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에 관한 연구를 했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균법을 하나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저온 살균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뭘로 이제 한 거냐면은 포도주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라고 나와요. 자, 끓이면은 기본적으로 살균이 돼서 안 상하죠. 그쵸? 네. 근데 포도주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술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술은 잘 몰라요? 네. 어떻게 될까요, 서연아? 제 집에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네. 무알콜로. 네. 그게 끓인 거였는데 네, 그거 맞아요. 끓여서 세균이 날라갔다. 네, 세균도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알코올도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죠. 아, 그 그쵸? 포도 주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쵸? 하여간, 포도 향이 담긴 물이 돼버리는 아, 근데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니까 살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개발해낸 사람이 이제 이 파스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은 꼭 끓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증발되지 않는 온도로만 그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균이 끓일 때처럼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빨리 안 죽겠죠. 빨리 안 죽어요. 그렇지만 열이 계속 가해지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서서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서서히 죽. 서서히 죽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알코올이 증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서 오랫동안 가열해주면은 결국 끓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나겠죠.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유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처음 나올 때 그 소에 그 많은 세균들이 함께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농장에서 쭉쭉쭉쭉 짜주면서 자, 이거 신선한 우유야, 먹어봐 하고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상하죠. 네,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한
125도 정도 되는 온도로 이 우유를 가열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기는 하겠죠, 그쵸? 네. 예, 다 죽기는 하겠지만 자, 우리가 그 계란 후라이나 그 삶은 계란 만들어 봤죠, 그쵸? 네. 예, 단백질은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뭉쳐진다. 네, 화학적으로 성분이 변해요, 그쵸? 그래서 맛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유를 그렇게 해서 다 멸균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유 맛이 어떤 거예요? 싱거워요. 예, 뭔가 바뀐 거예요, 그쵸? 예, 뭔가 이렇게 뭐 뭉쳐지는 것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유의 맛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우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균은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파스테르가 포도주 멸균하는 저 방법은 이랑 여기랑 다를 게 없네 라고 해서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 파스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파스테르 우유예요. 아니 그 뭐지 네. TV에서 광고 보면 우유 쭉쭉쭉 그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파스테르 우유 사 먹어보면은 일반 우유하고 약간 맛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파스테르 우유는 저온 살균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 한 75도 정도에서 살균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우유는 한 125도 정도 되고요. 네, 한 되게 짧아요. 살균하는 시간이 되게 짧은데 파스테르 우유는 한 75도 정도에서 살균을 해가지고 예, 좀 오랫동안 가열해서 예, 그 유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스텔 우유가 좀 더 비싸겠네요. 좀 더 비싸죠. 예. 저도 그 한번 적은 적 예, 있는데. 화학적으로 변형도 덜 됐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 그리고 백신에 관한 탁월한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백신 연구에 대한 기초를 놓았고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을 퇴치했던 사람이 이 파스테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신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그 병균 여기다 약한 넣어 병균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병균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가 그거를 다 하기도 전에 병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네, 그쵸.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보여왔던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아까 백신 말했,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병균을 약화시킵니다. 네, 약화시켜서 그 약화시킨 병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백신 넣으면 살짝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백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백신의 원리에서 부작용 나는 경우가 충분히 이제 우리는 약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막 몸 엄청 뜨거워지고 네, 그냥 그 병에 그냥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충분히 약화시켰는데 또 맞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걸리는 거죠. 네, 그 사람도 그냥 그 병에 걸리는 거죠. 그쵸? 네, 그 그게, 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네, 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병에 그냥 걸려버린. 그래서 네, 20살, 30살 그 잠정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게 이제 고전적인 백신의 부작용이고, mRNA 백신이라고 현대 새로 만들어낸 백신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그게 이제 요번에 코로나 백신에 적용된 백신인데,
그거의 부작용이 최근에 밝혀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mRNA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우리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서 항원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그 유전 암호들을 전달해내는 물질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전에는 병균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약화시켜서 넣어줬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약화된 병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약화된 병균을 어떻게 해요? 합성해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 mRNA 백신을 이제 개발해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라고 암호를 전달했는데 이게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암호를 해요? 뭐 기계가 들어갔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네. 암호를 제대로 전달을 해줬는데도 이게 합성해내는 과정 가운데서 엉뚱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코로나 더 세게 일어나나요? 네, 그냥 그 정도면은 그나마 낫겠죠. 근데 진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바로 사망이죠.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 맞는다고 하면은 mRNA 백신은 맞지 마세요. 예, 고전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백신을 아직까지는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mRNA가 오작동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아직 검증된 게 없어요. 그 만들어지는 물질의 독성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그게 얼마나 해를 끼칠 것인지 이런 게 검증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mRNA 백신은 맞지 말고 고전적으로 생산된 그런 백신만 좀 골라서 그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